네, 오늘도 노동계 정통 사대부 윤효원 훈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장님. 네, 안녕하세요, 훈장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 그 거짓말 참말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윤효원 훈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그 조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좀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쉬우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입사할 때 우리가 꼭 써야 하는 쓰는 게 뭐가 있지요? 글쎄요, 기억을 돌이켜보면 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우리 훈장님과 함께 올바른 의미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 방송사에 속해 있을 때 이제 그때 입사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 썼었거든요. 작성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아. 예, 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근로계약서, 근로 그 단어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예. 뭔가 우리가 또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약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반성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김승주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실제 또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네. 훈장님, 지난번 방송에서 근로와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로는 약간 좀 소극적인 그 용어로 좀 느껴졌었고, 노동은 이제 적극적인 그 용어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네. 근로자란 말은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네. 노동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 노동자란 말은 이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뭐 그런 느낌을 주지만은 근로자는 이제 부지런한 글자를 쓰기 때문에 일종의 의지, 네. 가치가 이제 담겨 있는 말이죠. 아, 그리고 근로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총동원 체제 그런 사회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의 주제, 아픈 역사와 근로라는 용어의 관계. 1910년에 네. 식민지가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있고 네. 그 20년대 거쳐서 30년대부터 일본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40년대에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총? 총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죠. 총돈을 누가 쓰죠? 사람이 쓰죠. 그렇죠. 예. 사람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은 조선 총독부가 일본 본토의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국가 총동원령. 동원령. 예, 예. 근데 그게 일제시대 말 같지 않죠? 많이 듣던 말 같죠? 네. 박정희 시대 때도 국가 총동원, 국민 총동원. 전두환 시대 때도 국가 총동원, 국민 총동원. 그래서 이 총동원한다는 것은 네. 이 독재나 파시즘하고 이제 그런 정치 체제와 연결된 단어죠. 그런데 이 근로란 말은 예. 그 국가 총동원 체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가 총동원 체제에서 나왔다. 예. 국가 총동원령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 저랑 얼마나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리게 되는 그런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저희한테 던져주신 것 같아요, 훈장님이. 네. 30년대가 되면 창씨개명을 합니다. 창씨개명이 뭐죠? 이름을 강제로 바꿨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그죠? 예, 그죠. 일본식으로. 뭐 춘자를 하루꼬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하루꼬였는데 네. 해방이 되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춘자가 됐어요. 창씨개명이 있었고 그 창씨개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네. 국민 총력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근로자 총궐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근로 보국협력령이란 게 1941년에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체제로 돌입하게 되죠. 이게 참 어려운 단어들이네요. 국민, 근로, 보국,
협력령. 예. 네. 예. 진짜 어렵고요. 네. 그럼 이때부터 근로란 말이 사용이 된 건가요?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의 용어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예. 그 훈장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갑자기 욱하는 왠지 진짜.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기도 하네요. 가슴에서 또 이게 끌어오르네요, 네. 진짜. 저희 위안부 할머니 네. 우리가 지금은 위안부 할머니라고 부르지만은 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떤 명목으로 동원이 됐냐 하면은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동원이 맞아요. 됐습니다. 근로정신대라는 단어는 근로정신대. 저희가 참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가난한 소녀들이 부모님과 가족을 돕기 위해서 도시 공장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네. 가봤더니 전선이고 그게 이제 성노예, 즉 위안부였던 거죠. 그 흉악한 전쟁 범죄가 네. 근로정신대, 근로자라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만행을 정말 일본이 저질렀던 거죠. 예, 근로보국이라고 굉장히 네. 귀에 익죠. 예. 그건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최근까지 쓰던 말인데 이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느냐? 일제시대입니다. 그럼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이나 결국은 그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그대로 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계속 쓴 결과네요. 그렇죠. 친일파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일파의 정책을 이어간 게 있고 네. 그 친일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좌익 우익을 나누면은 이제 극우들입니다. 극우들이 국민을 동원해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뭐 그런 체제가 이제 국가 총동원 체제고 네. 그런 체제에서 노동자들을 부지런하게 일을 시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근로. 그래서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네네. 1930년대, 40년대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제도나 법령을 보면은 무슨 근로령, 무슨 근로, 학도 근로, 뭐 정신 근로 이런 근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네. 사실 훈장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역행해서 그때부터 지금 설명을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너무 근로를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밑바탕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 수장님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스스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도 없고 없죠. 어느 누가 사실 가르쳐준 적 없었잖아요. 근로란 말을 쓰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국가 총동원 체제입니다. 국가 총동원 체제. 예, 국민을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체제죠. 아. 그래서 일제시대 때 특히 30년대, 40년대가 그랬고 국민을 경제 발전이나 국방을 위해서 네. 동원을 하는 수단인 거네요. 예,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보지 않고 그냥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 이걸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노동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죠. 저희가 그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Human resources. 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탄 같은 자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거창한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노무 관리거든요. 그 노무란 말도 일제 시대의 잔재입니다. 와, 우리가 그러면 참 그 무심결에 썼던 네, 네. 그런 용어들이 네. 이런 아주 나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가 참 네. 놀랍네요. 그렇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정말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런 깊은 뜻 또 숨겨진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 물론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네요. 예,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부끄럽고 뭐 죄송스러울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네. 사회에서 그런 언론에서 그런 걸 다뤄주면은 상식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반민주 사회였고 반노동 사회였고 그래서 많은 진실들을 숨겨온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언어 조작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바뀌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회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역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용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방향의 발전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믿고 듣고 싶은
윤효원 훈장님의 말씀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통 시사. 김승훈 씨 조만간에 네네. 우리 훈장님께서 저희 노발대발의 훈장님이 아니라 네. 아마 전 국민의 이런 노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아주 국민 훈장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밀어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밀림을 받아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양대 노총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제 시대에 이런 이제 만행들과 관련해서 어떤 저항 운동이라든가 그런 민중들의 어떤 그 반감도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나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노동조합 운동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노동 착취 억압에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저항을 했겠죠. 네. 그래서 30년대, 40년대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불법화되니까 또 지하로 노동운동이 숨어들게 되고 이 지하로 숨어든 불법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운동과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 만주에서 활동, 상해나 중국에서 활동과 연계가 되면서 1945년 8월에 광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아 결국 이제 그러한 운동들이 이제 광복의 밑거름이 됐다. 그렇죠. 저희가 일제 36년 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동물처럼 네. 노예처럼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투쟁의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이 바로 일제하 노동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족 해방의 큰 역할을 우리 네. 노동자들이 이제 이뤄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노동자 대중운동이 그 큰 물결의 흐름을 형성했고 네. 주도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텐데 왜 그 당시에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그런 게 이어졌을까라는 약간의 의문도 좀 드는데요. 저희가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다고 했지만은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준주하고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이 준주하면서 친일파가 청산이 되지 않고 다시 집권 세력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친일파들을 그때 싹쓸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그때 했으면 바뀌었을지도.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때 친일파를 싹쓸이 못하고 예, 그래서 네. 친일파들이 재등장했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정책들이 재등장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근로, 동원, 네. 정신대, 국가총동원, 국민정신개조 이런 일제시대의 정책들이 그대로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우리의 언어 생활, 네. 의식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독재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한국의 역사를 두고 볼 때는 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투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화라는 시인 아십니까? 예,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1926년 개벽지에 네. 시를 하나 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빼앗긴 들이다. 노동자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라는 이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네. 노동자들의 빼앗긴 들에 봄을 오게 한다. 그래서 근로와 노동으로 바뀔 때 네. 노동자들의 빼앗긴 들에 봄은 온다. 봄이 오게 된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멋지십니다. 그 봄은 금방 오겠죠? 노동자들의 봄은 이 자연 세계의 봄이랑 달라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노력할 때, 네. 노동자들이 요구할 때, 네. 노동자들이 싸울 때, 그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 그때 노동자들의 봄은 오는 것이지 저절로 자연 세계의 봄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걸음들이 정말 멋진 모습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지기를 보여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근로라는 단어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전혀 몰랐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개념들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소장님 어떠셨나요? 저도 노동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노동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노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면서 이 폭넓은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됐다. 네. 정말 이 코너가 너무 잘 만들어졌고 네. 저 또한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훈장님이 돌직구로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인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훈장님 오늘 그 내용을 저희 다시 한 번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가 근로 말고 노동을 써야 되는 이유는 네. 근로가 우리 아픈 역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음. 일제가 우리 민족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서 착취하려고 할 때, 억압하려고 착취. 할 때, 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을 징용하고 징병하고 또 위안부로 끌고 갈 때 그 명분으로 삼았던 단어가 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아픈 역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동이라는 보다 당당하고 주체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네. 21세기 시대에 맞지 않겠는가. 근로가 아니다. 노동이다. 노동이다. 네. 네. 앞으로 누가 옆에서 근로라는 이 단어를 내뱉으려고 하면 띠 옐로우 카드 이렇게 노동. 경고를 외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윤효원 훈장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노동잡설 함께했습니다. 훈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